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프랑스에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하면서 평화적이었던 시위가 점점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연금개혁 법안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오늘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시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꽤 됐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됐죠. 근데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네. 요즘 의회 동의 없이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17일에 상원 표결을 했을 때는 다 찬성표를 던져줬는데 네. 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헌법 49조 3항이라는 걸 발동해서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49조 3항이라는 게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입법을 정부 혼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표결이란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내각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입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다만 의회가 이때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내각은 해산이 돼야 되고요.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조항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독재 시절에 비상조치법 네. 이렇게 발동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견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프랑스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4공화국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때 양원제에 기반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후니까 사회적, 이념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군소정당이 난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조각조각 분열이 됐겠죠. 그래서 정당 간의 이제 이합 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입법 기능이 좀 마비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때는 해줬다가 저때는 했다가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통과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현재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고 이끄는 이원 집정부제의 제5공화국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의회가 분열이 돼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49조 3항이라는 걸 헌법에 만든 겁니다. 과거에도 발동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8년에 이제 이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55개 법안에 대해서 100번이 발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는 2016년에 노동법을 개정했을 때 사례가 좀 유명했는데요. 당시에 올랑드 대통령이 주 35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고요.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을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이 안 됐는데 이것도 완화를 좀 시켰고 기업이 직원 고용이나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 상원, 하원에서 다 계속 부결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마뉴엘 발스 총리가 3번에 걸쳐서 이 조항을 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당 46시간? 네. 그게 많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영업 그때 여기는 완전히 쉬는 날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때 도입이 되면서 그때 프랑스 사회에서 굉장히 큰 혼란, 동요 같은 게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안이 왜 부결됐을까요? 프랑스 정부가 이제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이렇게 연금 개혁 법안을 강행하니까 이렇게 야당들이 일제히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원에 지금 야당 의석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당이 다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시나리오상. 근데 20일에 표결을 했는데 9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역시 이제 연금 개혁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이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내각이 붕괴돼서 좀 혼란이 오는 점, 연금 개혁안이 폐기되는 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임안이 부결됐으니까 이 연금개혁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절차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심의,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뒀는데요. 일단 헌법위원회가 대통령 서명으로 공포되기 전에 이 법령이 합법적인지 이걸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있습니다. 이 심리가 최대 한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길어지면 6월 이후에나 법안을 공포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요. 예. 친여 성향 위원이 최대 7명까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예. 또 모른다 이런 반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르펜 대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투표를 붙이려면 헌법위원회가 판단을 내린 뒤에 유권자의 10% 한 487만 명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국민투표로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마크롱 대통령은 네. 전혀 뭐 뜻을 굽힐 의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강경하죠. 네. 근데 연금제도 자신이 이렇게 확신에 찬 네. 어떤 개혁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1차 집권을 했을 때도 네.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노란조끼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물러나고 결국 관철을 시키지 못한 적이 있어요. 뭐 코로나19도 같이 왔었고요. 근데 이제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라면서 재선을 도전할 때부터 다시 한번 이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연금 재정 상황이 어떠냐면 올해부터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요. 네. 이게 2030년이 되면 한 19조 원까지 적자가 늘고 2050년이 되면 61조 원 적자로 확대된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이 2019년에 82.5세였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세가 은퇴 연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 후에 한 평균 20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이웃 유럽 국가들보다 2 내지 5년 정도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고령화가 심각하고 저출산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연금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에는 연금 수혜자 1명당 연금 기여자가 4명 정도였는데 이게 2022년 현재는 1.7명으로 떨어졌고요. 2040년이 되면 또 1.5명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랄까요? 한 명 반이 네. 그러니까 2명이 조금 안 되는 네네네.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숫자는 훨씬 더 내려가게 되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고. 네. 그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매년 연금에 지출하는 돈이 이미 국내 총 생산의 15.9%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연합 평균 13.6%보다 2.3%포인트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금에 이렇게 재정을 퍼부으면 교육과 의료 부분에 쓸 돈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 한정돼 있는데 국가의 부라는 건 이게 은퇴자 연금에 다 몰아주면 젊은 세대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 표결을 갔는데 패한다면 지금 의회를 패싱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의회에서 표결에서 패하면 이거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지금 이렇게 의회를 패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의회를 지금 제쳐두고 네. 단독으로 지금 법안을 강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을 봤더니 이제 의회를 패싱한 다음 이제 직후에 발표된 지지율이 28%로 나타났어요. 이게 노란조끼 시위 이후에 최저치였고 작년에 재선된 이후에 30%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재선 당시 공약이었으니까 자기가 했던 약속은 지킬 수가 있게 됐죠.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이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아까 여소야대 하원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당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입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요. 네. 그런데 지금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과는 일제히 등을 돌리게 된 셈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4년이나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정치적 비용을 상당하게 치러야 되고요.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화당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인 혼란, 갈등이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역풍은 거센데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강행을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손실도 입을 수 있고 지지율 하락은 불보듯 뻔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강행한 용기와 진정성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법안 강행 처리 같은 특단의 방법이 아니면 이 연금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30년 내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70년대까지 프랑스의 법정 은퇴 연령이 65세였어요. 그런데 82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 당들과 연합을 해서 이걸 60세로 5년 앞당겼습니다. 연금 액수도 2~3배 올려줬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우파들은 이게 은퇴가 이렇게 빨라지면 노동 인구가 부족해진다.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이후에 시라크, 사르코지 같은 우파 대통령들이 여러 번 대대적으로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그때마다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년을 좀 늦추긴 했는데 60세에서 62세로 그러니까 지금 62세잖아요. 이때 2년이 늦춰졌고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리는 좀 소규모의 개혁만을 이루게 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걸 이 정도로는 막지 못하니까 연금 개혁을 더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면서 올해 말까지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안, 네. 또 상당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핵심을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정년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2세입니다. 근데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 납입해야 되는 기간이 지금 42년인데 2035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겠다라고 2014년에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그건 너무 늦다. 2027년으로 8년을 앞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에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네. 우리 돈으로 142만 원 정도였는데 168만 원 정도로 올려준다는 거고요. 육아휴직 기간도 최저연금 산정에 포함을 시켰고 출산과 입양을 해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는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좀 보완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긴 거고요. 네. 그리고 일부 공공부문의 신입 직원들은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그동안의 특별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은 다 특별 혜택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네. 반발이 너무 크니까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되 신입사원들부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조항을 이제 그래도 이제 우파 공화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한 그런 조항도 들어갔고요. 지금 아무튼 이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이 실시되면 그 우리 돈으로 한 25조 원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특수연금 얘기가 나오지만 네네. 좀 프랑스 재정 적자 원인도 네. 특수연금을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네. 있는데요. 42개 직군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뭐 공공기관, 직원, 변호사, 보건의료 종사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수령액이 일반 근로자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에 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가
정부가 1차 집권 시기에 이 특수연금을 다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퇴를 했고요. 다시 이제 연금 개혁 시도를 이번에 하면서 타협안을 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가입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되 신규 고용자들은 특수연금이 안 된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연금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좀 들어볼까요? 네, 노조의 이제 입장인데요. 정부가 지금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아직은 연금 재정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정부가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조는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정년 연장이니까 이거 대신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라. 부유층의 연금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건 중도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노조가 시위와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직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주장은 이런 개혁안은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했던 저임금 육체 노동자들에게 가장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연금 문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라는 게요. 노동 인구가 퇴직 의무를 의무적으로 부양을 하고 은퇴를 하면 내가 그 수혜를 받는 일종의 세대 간 연대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 중장년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하고 청년 세대는 찬성을 할 것 같지만 청년 세대도 지금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면서 연금 개혁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연금하고 은퇴 이후의 삶이 프랑스인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네, 알려져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 정체성, 어렵게 얻은 사회적 권리, 노동 권리에 대한 자부심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부심, 품위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프랑스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4%예요. 네. 근데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48%고요. 영국은 28%니까 예.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러네요. 셈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62%고 유럽연합 평균도 64%인데 이거보다도 프랑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퇴직자의 4.4%만 빈곤선 아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지금 평균적으로 인생의 25% 이상인 22년에서 26년 정도를 은퇴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시장 환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금 개혁안이 지금 바뀌면 내 삶이 더 불안해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연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꼭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층은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연령인 64세가 돼도 이 연금 가입 기간이 43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입 기간을 다 못 채우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후가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연금을 그럼 더 받으려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억지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년 세대의 미래가 나의 미래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연대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점점 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23일에 이제 이날 총파업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네. 9차 총파업이요. 전역에서 10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위에 참가를 했고요. 400여 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날 시위제가 관공서와 공공기물에 방화를 하기도 했고요. 상점도 습격하면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네. 교원 노조도 있으니까. 네. 쓰레기
수거업체는 2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에만 10,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노조가 28일에 10차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마크롱 정부가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정치적 위기가 2018년 노란조끼 시위였잖아요. 그에 맞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마크롱 정부가 그때 뭐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결국 2020년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을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결코 물러서진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의 이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연금 개혁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함으로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김서영의 프로이트의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고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에 숨이 막히고 진심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프로이트는 아주 작은 틈새만 있으면 그 틈으로 우리의 진심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숨겨야 하는 진심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동 사이, 그 틈새로 튀어나오는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의 무의식과 달리 인간의 의식은 각종 사회적 가면을 쓰는 데 익숙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걸까요? 구김살 없는 성격은 정말 건강한 것일까요?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난 괜찮아 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의식의 가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직장에서 버텨내려고, 모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다채로운 가면을 바꿔 쓰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자꾸만 달아날 틈새를 찾습니다.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진짜 나 자신이 아니잖아. 나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잖아. 용감히 나서서 부당함을 비판해야지 하고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좀처럼 이 의식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합니다. 짓눌린 감정, 꺼내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행동은 언젠가는 증상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뼈있는 농담 속에, 통제하지 못하는 실수 속에, 마침내 마그마처럼 폭발하는 분노를 통해서 말이지요. 프로이트의 환자들은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이 여전히 유효함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다면서 제발 좀 말 잘 듣게 고쳐달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또한 정신분석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